안녕하세요, 신주입니다. 저는 전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사진에 보이는 장소는 파리에 있는 오를리 공항이라고 합니다. 공항이라는 건물이 활주로가 좀 확보돼야 하니까 공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외곽에 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오를리 공항은 교통이 불편할 정도로 외지에 있어요. 원래 여기가 군용 비행장으로 쓰이던 곳인데 지금은 민간인도 사용하는 일반 공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도심과랑 멀어요. 다니기 불편하다고 합니다. 사건은 2004년 10월 30일에 일어났죠. 전날 출발해서 12시간 15분을 날아온 여객기가 이 오를리 공항에 도착합니다. 긴 비행으로 승객 대부분이 지치고 피곤해 보였어요. 그런데 이들 중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38살의 장미정 씨였는데요. 장미정 씨에게 이번 프랑스 여행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3살의 딸을 돌보며 외벌이 하는 남편 대신 집안 살림을 맡아오던 평범한 주부예요. 아직 세 식구가 월세집에 사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간이나 경제적인 여유가 좀 부족했죠. 그렇다 보니 장 씨에게 해외여행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나중에나 상상해 볼 법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던 중 좋은 기회가 생긴 거예요. 누군가 장 씨에게 이 파리로 가는 비행기 표값을 내주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간단한 심부름 하나만 잘 해주면 수고비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장 씨 입장에서 이 기회를 놓쳐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바로 프랑스로 갈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파리 오를리 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장미정 씨는 한국에서 가져온 2개의 여행 가방을 챙겨 입국 수속을 시작했어요. 오를리 공항은 입국 심사가 꽤 까다롭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데요. 장 씨가 줄을 선 동안 옆에서 세관 검사와 마약 검사가 있었다 그래요. 장 씨는 여행이 처음이었고 마약과는 관계가 있을 수 없는 사람이죠.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검사를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장 씨 차례가 돼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장 씨 가방을 검사하던 중 갑자기 경찰관들이 나타나더니 주변을 둘러쌉니다. 경찰이 장 씨 여권과 가방을 빼앗고요. 어디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장 씨는 당황했고 겁이 났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장 씨를 공항에 있는 작은 사무실로 데려갔어요. 여기서 책상 앞에 장 씨를 세워두고 여행 가방을 직접 열어 안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장 씨는 한국에서 프랑스로 올 때 여행 가방 2개를 가져왔죠. 경찰은 먼저 빨간색 가방을 검사해 봤어요. 안에 든 짐을 모두 꺼내서 일일이 다 확인해 봤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 도구가 전부였거든요. 특이하거나 문제가 될 물건들이 아닌 거죠. 경찰은 이 꺼낸 짐들을 다시 거칠게 가방 안에 담더니 이번엔 다른 가방을 책상 위에 올립니다. 이거예요. 공항에 가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검은색의 평범한 가방인데요. 대신 특이한 점이 있다면 장 씨가 가져온 빨간 가방과는 다르게 앞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장 씨에게 가방을 열어보라고 했어요. 장 씨는 겁에 질려서 가만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 경찰은 여러 번에 걸쳐서 당장 이 가방을 열라고 소리쳤지만 장 씨는 열지 않는 거예요. 결국 열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가방을 열지 못하고 있던 거죠. 왜냐하면 이 가방은 장미정 씨께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 가방이 누구 걸까요? 이번에 알아볼 미스터리 사건은 2004년 10월 프랑스 오를리 공항에서 갑자기 체포된 장미정 씨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가방의 주인이 누구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장미정 씨에게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시작됐던 걸까요? 31살의 장미정 씨는 남편과 3살인 딸을 키우며 사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지만 아껴 쓰는 습관이 몸에 배이다 보니까 생활에 큰 불편함은 딱히 없었어요. 그러던 중 이 부부 앞에 한 남성이 나타났죠. 장미정 씨 남편의 고향 후배라는 조 씨입니다. 조 씨와 장미정 씨의 남편은 10년 동안 알고 지냈어요. 가끔씩 안부도 묻고 만나서 술을 마실 정도의 사이로 친분이 꽤 두터워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날도 보통과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조 씨가 장미정 씨의 집에 놀러 왔고 세 사람은 같이 저녁을 먹습니다.
그 뒤에 가벼운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 씨가 이런 말을 꺼내요. 부탁이 하나 있는데, 이게 고향 선배인 장미정 씨의 남편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장미정 씨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탁 내용은 이래요. 자기가 금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원석이 하나 발견됐다는 거죠. 이걸 프랑스에 사는 고객에게 샘플로 보낼 예정인데 비싼 물건이다 보니까 택배나 운송업체를 통하기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들고 프랑스에 가야 하지만 자신이 바빠서 갈 수가 없다 보니 믿을 만한 사람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형님 부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형님이 일을 하시느라 해외에 갈 시간은 안 날 테니 형수님인 장미정 씨가 원석을 가지고 프랑스에 다녀오면 좋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합법적인 일이고 잘 전달만 되면 사례비로 400만 원을 준다고 했어요. 간단히 말하면 프랑스에 가서 물건 하나 전달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거죠. 장미정 씨가 잠깐 고민했지만 조 씨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평소 부부를 잘 따르던 조 씨가 자신에게 설마 위험한 부탁을 하진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도 했지만 자신들 형편에 400만 원의 사례비가 생긴다니까 이걸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장미정 씨의 남편은 결혼 후 아내가 한 번도 제대로 된 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다는 것에 평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해외여행도 다녀오면 좋겠다며 조 씨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이렇게 장미정 씨의 프랑스 여행이 결정됐던 것이고요. 시간이 지나 출국날인 2004년 10월 29일이 찾아옵니다. 길게 다녀오는 일정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와 남편을 두고 혼자 가는 게 마음이 좀 편하진 않았겠죠. 공항에서 아이가 울었어요. 엄마와 떨어지기 싫다고 했는데 엄마가 그랬죠. 프랑스에서 돌아오면 돈 많이 벌어올 거고 그때 갖고 싶어 하던 인형도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울음을 그쳤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약속은 지켜지지 못합니다. 오를리 공항에서 생긴 일로 장미정 씨가 다시 한국에 돌아오기까지는 756일이나 걸렸기 때문이죠. 장미정 씨가 프랑스에서 가져온 가방은 2개였습니다. 하나는 프랑스에서 지낼 동안 사용할 옷과 소지품이 들어있는 평범한 여행 가방이고요. 다른 검정 가방에는 비밀번호로 잠긴 자물쇠가 걸려 있었죠. 이 가방이 조 씨가 대신 옮겨달라고 부탁한 이 원석이 담긴 가방이었습니다. 조 씨는 장미정 씨에게 자물쇠를 채워서 가방을 전달했고요. 장미정 씨는 그 안에 어떤 내용물이 들었는지 확인해보지 못했어요. 원석이 들은 줄로만 얘기를 들은 겁니다. 조 씨의 말만 믿고 가져온 건데 당연히 그러니까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알 리가 없는 거죠. 빨리 가방을 열라고 다그치는 프랑스 경찰의 강압적인 태도로 방 안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말도 통하지 않는 해외에서 갑자기 심각한 상황에 처하자 공포심을 느낀 장미정 씨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모른다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자물쇠를 부숴요.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확인했죠. 가방 안에는 겹겹이 쌓인 큰 꾸러미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장미정 씨는 이게 조 씨가 말한 대로 그 원석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포장을 벗겨내자 이 물체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안에서 나온 거는 코카인이었어요. 17kg나 들어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프랑스 경찰은 장미정 씨를 마약 소지와 운반 혐의로 체포했죠. 장 씨는 자기 가방이 아니라면서 부탁을 받아 가져온 거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소리 질렀지만 그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장미정 씨의 이야기를 믿을 리가 없었습니다. 마약은 그만큼 민감하고 심각한 물건이었기 때문이죠. 30대 주부가 마약을 운반하다가 프랑스 공항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은 바로 한국에 알려집니다. 소식을 들은 장 씨의 남편이 놀랄 수밖에 없어요. 바로 조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는데요. 이미 연락을 차단하고 잠적한 뒤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조 씨는 예전부터 프랑스에 있는 콜롬비아 조직과 마약 거래를 해오던 마약상이었던 거죠. 장 씨에게 운반을 부탁했던 이유는 단순히 남성보다 여성이 세관의 의심을 덜 받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 수 없던 장 씨는 조 씨의 말에 속아서 자신도 모르게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됐던 거고요. 장 씨는 현장에서 마약이 발견됐죠. 현행범으로 체포된 겁니다. 범죄 현장에서 잡힌 사람이라 그것도 마약 때문에요.
입증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바로 파리에 있는 여성 교도소에 갇힙니다. 이곳에서 3개월을 살았고요. 2005년 1월 31일 파리에서 비행기로 9시간이나 걸리는 대서양에 있습니다. 마르티니크라는 섬으로 옮겨지게 됐어요. 마르티니크 섬은 카리브해 연안에 있는 작은 섬이에요. 프랑스령입니다. 장미정 씨 사건의 재판 관할권이 여기에 있대요, 이 섬에. 그래서 한국에서 온 사람을 범죄자라는 이유로 멕시코 근처까지 끌고 간 겁니다. 한국에서 여기를 가려면 비행기로 20시간이 넘게 걸려요. 거리가 멀다 보니까 절차를 통할 때도 그만큼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요.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연락 한번 주고받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시설도 당연히 열악하죠. 여기서 장 씨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남편에게 편지를 쓰는 것과 딸의 사진을 안고 울면서 자는 것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 수감되면서 여러 번의 재판을 받았어요. 사실 재판이란 건 무조건 피의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죠. 어떤 혐의에 대해 이뤄진 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주장과 피의자의 변론을 들어본 뒤 어느 쪽이 더 사실에 가까운지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장미정 씨는 조 씨의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럼 프랑스 검찰은 조 씨의 행방을 찾아 장 씨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본 뒤에 판결을 내려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어느 정도 사건의 내막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고요. 그 당시에 프랑스의 입장은 어떨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17kg의 코카인이 들어왔어요. 이들 입장에서 장 씨라는 사람은 너무 뻔뻔한 마약상입니다. 누군가에게 전달받았는데 사실 마약인지 모르고 가져왔다는 말을 어느 경찰이 믿을 수 있겠냐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진술이라 사실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생각도 들지만 정작 한국에 있는 조 씨가 잠적했으니까 프랑스에서는 수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이거는 마약 사건이라는 거죠. 검찰은 언론이나 국민 여론도 고려해야 됐을 겁니다. 빨리 검거했다, 해결했다는 워딩을 뉴스를 통해 내보내야만 해요. 2005년 3월 15일에 열린 재판은 이런 생각으로 열렸던 것 같습니다. 장미정 씨가 받는 혐의가 입증될 중요한 증거들이 있으므로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되는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고 구속 수사가 결정됐어요. 마약 거래라는 게 아무래도 단독으로 이뤄질 리는 없기 때문에 뒤에 어떤 조직이 개입됐을 거라는 판단으로 일단 가둬놓고 자세한 수사를 더 하겠다는 판결인 거죠. 이후 1년간 총 4번의 구속수사를 검토하는 재판이 열렸고요. 2006년 2월부터는 장미정 씨가 해외여행이 처음이고 초범인데다 단순 가담자인 점을 감안해서 가석방했습니다. 여기엔 조건이 붙었는데요. 아직 재판이 다 끝난 건 아니라 가석방 되더라도 마르티니크 섬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도소를 나올 수는 있었지만 한국 사람이 말도 통하지 않는 프랑스에서 아는 사람도 없고요. 감옥은 아니지만 창살 없는 감옥이나 마찬가지인 신세가 된 거죠. 마지막 재판은 장 씨가 오를리 공항에 내린 지 2년 만인 2006년 11월 8일에 열립니다. 여기서 마약 운반 혐의로 최종 1년형을 선고받았어요. 항소하면 되겠죠. 그런데 방법이 당연히 없습니다. 항소가 신청되면 바로 열리는 것도 아니고요. 나름의 절차를 다 거쳐야겠죠. 변호사도 구해야 되고요. 그러면 또 몇 달이 걸립니다. 항소를 결심해도 지불할 돈이 없을 거예요. 억울하지만 이걸 받아들이는 게 그나마 가장 빨리 일을 해결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실 장 씨는 1년형을 이 재판에서 받았지만 그동안 2년을 갇혀 있었죠. 2년형을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진범으로 보이는 조 씨가 한국인이라 한국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당연히. 그럼 서류가 오고 가야겠죠. 이게 금방 도착하지도 않다 보니까 재판 준비만 2년이 걸린 거죠. 그러다 1년형이 나오면서 이미 감옥에서 지낸 시간을 인정해 준 거고요. 재판 이틀 뒤에 보호감찰과 주거지 제한도 해제된 겁니다. 그러면 1년형이라는 판결은 장미정 씨 입장에서 항소하지 않으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남은 1년의 억울한 옥살이가 있는 거죠. 억울한데 이걸 보상받을 방법이 또 없는 거예요. 이게 만약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면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열린 재판이다 보니까 거리상의 문제로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던 거고요. 장 씨 입장에서는 또 그만큼 억울한 거고요. 하지만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장미정 씨인데요. 실제 사진입니다. 공항에 들어온 날이에요, 한국에. 마지막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 만인 2006년 11월 15일, 756일 만에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고요. 결국 가족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장미정 씨가 한국에 결국 들어왔습니다. 그럼 일이 다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한국에 들어오고 나니까 그제서야 뒤늦게 또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게 느껴지는 거죠. 자, 장미정 씨의 체포 소식과 함께 사라진 진범이에요. 조 씨인데 사실 2004년 12월 31일에 남미에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송환됐었어요. 장미정 씨가 프랑스에서 잡히고 한 달 만에 조 씨를 찾은 겁니다. 그리고 조 씨는 5개월 뒤에 재판에서 8년형을 받았죠. 이러면 이상해집니다. 한국에 송환된 조 씨가 경찰 조사 받으면서 사건 내막이 다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사건을 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장미정을 속여 마약 운반에 가담시켰다는 사실을 조 씨가 인정했어요, 그 당시에. 이 사실이 프랑스에 전달되기만 하면 장 씨는 무죄가 될 수 있는 건데, 이 서류는 2006년 2월에 마르티니크 섬에서 열린 장미정 씨 재판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조 씨의 진술이 장미정 씨의 재판 결과를 바꿀 만큼 중요했는데 이게 재판에서 누락됐다는 것은 분명히 큰 문제예요. 이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우리나라 법무부가 조 씨의 재판 자료를 분명히 프랑스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보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005년 11월 24일에 보냈다는 내역이 확인됐거든요. 그러면 한국 대사관이 이 자료를 받아서 다시 프랑스 법원에 전달해 줘야 되는데 정작 프랑스 현지의 담당 검사와 판사, 변호사들은 모두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아무 서류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사실은 서류 전달이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4개월이나 지난 뒤에 알게 됐어요. 한국 대사관의 이야기 들어봐야 될 것 같죠? 대사관의 실수가 아니라면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프랑스 측에서 고의로 서류를 숨겨야만 될 겁니다. 문제는 한국 대사관이 4개월 동안 서류가 잘 전달됐는지 프랑스 법원이 받았는지 이것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대사관은 현지에 있는 자국민에게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죠. 여기서 주한 대사관의 문제점이 또 드러나는데요. 장미정 씨 증언에 따르면 2년간 한국 대사관에서 자신을 찾아온 건 단 3번뿐이었고 그것도 본토에 수감됐을 때 2번, 마르티니크 섬으로 옮겨지고 나서는 1번이었는데 그것도 10분 정도만 만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재판을 진행할 때 필요한 통역사나 가석방 이후 섬에서 지낼 숙소도 지원해주지 않아서 모든 비용을 장미정 씨 사비로 해결했다는 거죠. 숙소는 뭐 그렇다 치고 재판에서 통역사는 대사관이 무조건 지원해줘야 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자국민의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대사관이에요. 자기 일을 안 했다는 거죠. 장 씨가 수감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점은 막막하고 답답한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자국민을 보호하고 도와줄 의무가 있는 주한 대사관은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달라는 편지에, 장미정 씨 편지에 한 번도 답장한 적이 없어요. 결국 장 씨가 재판을 2년이나 기다렸던 이유는 대사관이 이 사건에 관심이 없었고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긴 것 때문이었습니다. 더 빨리 돌아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하죠. 아무리 마약이라도 외국인에 대한 재판이 2년이나 걸렸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마약 운반죄는 고의성이 보이든 아니든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범죄로 취급하는 심각한 사건입니다. 선진국에 비해 법이 체계적이지 못한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장미정 씨처럼 전혀 모르고 다른 사람의 짐을 옮겨주다 체포돼서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채 사형된 사례도 많아요. 프랑스 형법을 보면은 본인의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마약을 운반하는 경우 최대 10년형의 징역 및 75만 유로의 벌금형이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문장을 또 보면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 감형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거든요.
장미정 씨의 경우는 1년형이 나왔죠. 이걸 보면은 프랑스 법원이 최대한 참작해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국 조 씨가 저지른 일이었고 프랑스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 키워버린 사건인 거죠.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뒤에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더 있어요. 이것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이야기는 2004년 프랑스에서 일어난 한국인 여성의 마약 운반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되게 억울해 보이죠? 피해자가. 오랜만에 영화 소개도 잠깐 하게 됐는데요. 이 사건이 영화로 제작된 적이 있어요. 2013년에 개봉했습니다. 전도연, 고수주연이고요. 집으로 가는 길이라 그래요. 실화 기반의 영화이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고 관심이 더 가시면 한번 보는 것도 좋겠죠. 자세한 내용 아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논란이 있는 영화기는 했어요. 왜냐면은 고의든 실수든 법으로는 마약 운반도 형법상 범죄로 규정하는데 이 영화가 범죄자 미화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요. 문제되는 그 마약 운반 부분보다 장미정 씨가 겪어야 했던 그 상황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되거든요. 평가도 좋았던 영화고요. 개봉 첫날 흥행 1위 한 적도 있습니다. 자, 참고로 장미정 씨가 속아서 운반한 코카인을 원래는 원석이라고 알고 있었죠. 그래도 이게 해외 밀반입이 돼요. 운석이었다 해도. 그래서 이것도 불법입니다. 조 씨가 합법이라고 했지만 아니에요. 거짓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장 씨에게는 있는 거예요. 사실. 본인도 이거는 인정한 사실이고요. 또 비슷한 사례가 몇 번 있었어요. 중국에서 있었는데 이번엔 2014년에 중국 광저우였고요. 이번에도 한국인이 연루돼 있습니다. 2014년 12월 28일 호주에서 아마추어 야구 대회가 열립니다. 여기에 참가하려던 광저우 교민으로 구성된 한국인 야구 동호회예요. 호주로 출국하려다가 동호회 전원이 마약 소지와 운반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단장이 출국 전에 호주에 있는 한국인에게 연락을 하나 받아요. 참가국인 호주 선수들에게 전달할 기념품이 있는데 중국 물건이니까 출발하면서 대신 좀 들여와 달라는 겁니다. 안마기 20개였어요. 단장이 부탁대로 단원들에게 안마기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각자 수화물로 나르게 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안마기마다 1.5kg의 마약이 들어있던 거죠. 알고 보니까 지역의 한인 야구 동호회를 이용해서 마약 밀반입을 시도했던 거예요. 마약을 들여오기 위해 친선 경기를 열었던 겁니다. 호주가. 이때 사건이 꽤 심각했어요. 중국은요 50g 이상의 마약을 소지할 시 사용됩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증명을 해야 되는데 진범이 또 도망쳤거든요. 그럼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운반책이 됐던 거라 당연히 이 억울한 거를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광저우에 있는 광둥성 지방이 다른 나라와 교류가 좀 활발한 곳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면 사용도 좀 적은 지역이고요.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도 좀 비교적 관대한 편이에요. 그래서 야구단에 있던 어린이 6명이 당일날 무혐의로 풀려났고요. 성인 1명이 마약의 양이 그래도 너무 많아서 결국 붙잡혀요. 그럼 이 성인들이 문제인데 14명 중에 12명은 단순 가담자로 또 판명나면서 보석금을 내야 됐습니다. 풀려났거든요. 중국이 마약에 굉장히 엄격한 나라입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사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들 다 사형 당했어야 돼요. 중국인이었다면. 하지만 운이 너무 좋았죠. 광둥성이라는 지역적인 특징도 있고요.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남은 2명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어요. 이후 기사가 또 없는 거 보면은 아직도 좀 중국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예요. 자세한 소식은 좀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좀 전달되는 대로 다시 또 소개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